네, 이해찬 당대표의 계획권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5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5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한 언론에서 의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를 영입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재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단히 쓰려고 하는 그런 가짜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 간부의 당직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동의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2월 말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이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보완과 육전 선법까지 입법을 완료를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가장 실적이 저조한 국회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했고 또 오랜 수고했던 공수처법을 만들었고 선거법도 개정을 했고 여러 가지 법률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어려운 난제였는데 그 부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처리한 법률의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이 20대 국회에서 잘 마무리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89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관위가 이제 출범을 함으로써 공천심사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28일까지 출마할 후보자 공모를 실시를 합니다. 공천이 투명한 공천이 총선 승리 지름길입니다. 출마하려는 모든 예비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 영입과 총선 공약 발표 역시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10호 영입 인사를 발표하게 되고 지금까지 10분들이 함께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약은 이번 주에 하나 했고 일주일에 하나씩 차근차근히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12월에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용균법은 화력발전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제2의 제3의 김용균을 막고자 민주당이 적극 추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동안 당정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중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산업재해 사망자는 855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로 가장 낮게 집계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법이 시행되는데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어제 우리 ICT의 산실인 대덕단지에서 과기통부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3개 정부 부처 가운데 과기통부 업무 보고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이 미래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구분을 건 데이터, 인공지능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가 힘겹게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미래 세계 경제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지털 혁명에 과감히 구분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90년대 후반 미래를 내다보고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깔고 IT 벤처붐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발 앞서 나아간 것이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으로 한 발 앞서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10년 업무 보고 내용에 머무르지 말고 훨씬 과감한 디지털 혁명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한참 뒤떨어진 후발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과 신속한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첨예한 기술 경쟁에서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선진국인 미국, 중국을 추월할 공격적인 국가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민주당도 디지털 혁명에 우리의 운명을 걸게 했습니다. 새해에는 지난 IT 벤처붐을 능가하는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당정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양국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극복하고 있지 못해서 국민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대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훈련 비용이나 수단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지나친 요구입니다. 70년 가까운 한미 동맹의 가치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맹에게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무리한 분담금 요구로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92%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94%가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측 싱크탱크의 하나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인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인 인상과 분담의 과정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에서 벗어나서 동맹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 주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 전환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KBS가 어제 론스타 관련된 보도를 했었는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을 51% 인수했다가 2012년에 하나은행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는데요. 이런 론스타가 2012년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승인을 고의로 지연해서 손해를 보았다면서 약 한 5조 3천억 정도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론스타가 산업자본, 즉 비금융 주력자라면 애초에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보유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KBS의 보도를 보면은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도에 론스타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비금융 주력자임이 드러났고 2011년에 일본의 한 3조 7천억 상당의 골프장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서 법원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런 주장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어제 보도에서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이상 자녀 출산 시 모친의 평생소득세 면제, 40세 이전이고 초혼인 여성에게는 저리에 31,500유로의 정부대출. 이 정도 금액은 이제 헝가리에서는 평균적인 주택 가격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 자녀를 가진 가족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제도 확대. 상당히 파격적인 저출생 관련된 대책인데요. 헝가리의 정책입니다.
이 헝가리의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까지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해 보이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촘촘한 사회복지망과 좀 더 강화된 성평등 가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곧 시작될 인구 감소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최우선적인 정치적 과제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삼았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1호 영입을 번복하고 1호 공약을 번복하더니 이제 친박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주택 공약인데요. 박근혜 정권 시절 2015년에 1주택 증가율은 2.2%였습니다. 그때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정책을 펼 때인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무려 2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 가운데 30살 미만이 40%를 차지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정부가 주택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고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해치는 법입니까?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 법입니다. 기본 개념이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극소수 투기 세력이 시장을 교란하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 이것이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는 0.87%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우리보다 먼저 발달시킨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의적 왜곡입니다. 시중 부동자금이 혁신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끌고 갈 것입니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 지속적 폄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시간 일자리, 초단기 일자리라는 표현보다 단시간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 청년은 학업, 그리고 여성은 육아 또는 가사, 노인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이런 단시간 일자리를 갖고자 했지만 그런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고용시장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정부가 그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용직 노동자 비중,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저임금 노동자 비중, 임금 격차 지표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건 지표입니다. 단 하나 우리 40대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저희들 혁신성장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대우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살에서 64살 사이의 고용률이 66.8%입니다.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30대, 50대는 연령대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집요하게 노인 일자리를 비난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정부가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의 촉진자, 중재자로서 비핵화 협상 진전과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등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 북미 협상은 조작 상태이고 남북관계마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강강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아 나가면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던 미 국무부가 관계자 발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긍정적 신호로 읽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동훈 한반도 본부장 등 우리 정부 외교라인이 미국 카운터파트와 긴밀한 협의를 나눴는데 미국과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부상에 대해서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도 아닐 뿐더러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때론 과감하게 돌파해 나간다면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합의정신 복원을 위해서 구체적 노력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산가족 상설 면허수 개소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포함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첫 단계로 북한은 미사일 실험 등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3월 한미연합 훈련을 유예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도 개별관광 및 금강산 관광 재개등을 위한 협의에 문을 열고 나와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40년 가까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성이 부산에서 구속이 됐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집은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은 24만 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4만 건, 불과 17%밖에 안 됐습니다. 경찰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전히 신고해도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인식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개입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어 왔습니다. 2018년 이혼한 아내를 미행한 끝에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사실은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됐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방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대 국회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21대 총선에서 젠더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저희가의 공약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장애인 차별 관련해서 당 대표님께서 그 발언 관련해서 여러 차례, 4차례나 사과를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 안에 인권감수성 제도와 혐오처벌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당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예산법안을 200여 개에 달하는 법률들이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뚫고 4+1 여야 정당 간의 협치와 합의로 처리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3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포용, 혁신, 공정,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국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고용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1989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51만 6천 명에 늘면서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도 12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꾸준히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과 이에 채울 수 있는 신산업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도 민간에 계속해서 확산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KBS의 보도에 따르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당은 BIS 비율 예외 조항을 이용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용인해 주었으며 더 나아가 최소한 2008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매각 시점까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블랙머니라는 영화로 실사화된 론스타 게이트 사건은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외환위기로 부실해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이라는 헐값에 사들여서 2012년에는 하나은행에 4조 6천억에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건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일명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묵인 내지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론스타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론스타는 그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 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이 사상 초유의 금융게이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안철수의 정계 복귀는 국민을 위한 새 정치입니까? 경제적 이득을 위한 새 작전입니까? 오는 19일 철새정치의 대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께서 정계 복귀를 위해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1년 4개월 만에 유학위기를 마치고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돌아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안철수의 정기 복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증권가에서는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가 23.66%나 급등했다고 말합니다. 매 선거철 되면 일명 정치 테마주는 늘 화두가 됩니다. 그 때문에 공직자들은 이와 관련된 부당이득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안랩의 주가는 전년 대비 자그마치 10배 이상 상승하며 개미 무덤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주식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2017년 대선에도 2018년 3월 서울시장 출마 때도 그랬으며 2020년 또다시 안철수의 정계 복귀 선언으로 개미 무덤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테마주가 떠오르는 것은 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랩의 최대 주주는 안철수 전 대표 자신이고 또 측근들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로 재산을 부풀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정치를 자신의 재산 취득을 위한 도구로 쓰는 감행은 끊어내야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 묻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설립한 동그라미 재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무엇이 다릅니까?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인 모습을 보면 제 눈에는 아직도 유학 다녀온 MB 아바타입니다. 이제라도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만 괴롭히라고 실망이라고 말하기 전에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국민이 나오지 않게 자신을 성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순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이번 대책이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과 수많은 장애인 당원들에게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주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제안드리자면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과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전 당직자와 총선 출마자에 대한 장애 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 출마자들의 혐오와 차별 반응을 근절하고 장애 인권에 대한 인식 홍보를 위해서 총선 대책의 내외 인권보호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인권보호를 설치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소수자의 약자를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